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 심환선 SF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건 본명이 아닌 활동명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원래 알고 지내시나요? 아니요, 5분 전에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왠지 근데 약간 뭐 느낌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 그럼 오늘 합이 좋은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울림님은 왜 울림인가요? 아, 저는 울림이 활동명인데 과학의 울림을 대중분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울림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김상욱 교수가 그 책 제목에 아마 울림이 네. 들어 떨림과 울림이었나 네.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네. 예. 저도 이제 김상욱 교수 잘 알아가지고 예. 네. 뭐 그렇습니다. 과학은 잘 모르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요. 예. 아,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게 챗GPT,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생성형 AI, 요거를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이 보는 거는 주로 사건 사고예요. 이제 챗GPT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스칼렛 요한슨, 뭐 일부에서는 스칼렛 조한슨이라고도 뭐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명하죠. 그 마블의 이제 블랙 위도우로 유명한. 근데 굉장히 화가 났다고 챗GPT 때, 오픈 AI 때문에. 이거 어느 분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챗GPT 4 옴니라는 버전이 새로 공개가 되면서 이제 목소리로도 소통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 이 중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스카이라는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굉장히 유사해서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실제로 이 챗GPT를 만든 회사인 오픈 AI에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영화 허에서 그쵸. 네. 예, 그때 이 목소리 연기를 했던 게 스칼렛 요한슨이고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네. 마치 이제 챗 GPT를 예고라도 하듯이 네.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네, 그래서 오픈 AI가 실제로 스칼렛 요한슨에게 그 목소리 좀 해줄 수 있는지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했는데 어떻게 또 우연찮게 목소리가 비슷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연일까요? 이게 뭐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그게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입력 데이터를 입력해준 성우분이 좀 비슷하게 연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뭐 진위 여부는 오픈 AI에서는 이게 따라한 건 아니다라고 밝히했습니다. 따라한 건 아니지만은 네. 우연찮게 들으면은 굉장히 유사했고 네. 논란이 되니 중단했다. 뭐 이게 공식적인 네, 입장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AI 커버 요즘 유튜브 보면은 AI 커버라고 어떤 특정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거를 AI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작권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최근에는 이제 가수 아이유 씨가 비비의 밤양갱 이거를 뭐 부른 거가 좀 화제도 되고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작곡가가 이제 장기하 씨고 전에 아이유 씨랑 장기하 씨가 사귀어서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지금 이제 4 옴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챗 GPT가 3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4 프로 버전이 나오고 지금 옴니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게 온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뭐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목소리나 영상이나 텍스트 이 세 가지를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옴니거든요. 예? 그래서 옴니가 실제로 전체 모든이라는 뜻을 담은 그런 뜻으로 챗GPT 4 옴니는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사람이 대화하는 속도와 유사하게 구현이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을 했고 실제로 그 챗GPT 수익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워낙 문외한이니까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음성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림도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그런 비슷한 뭐 자기가 정확하게 원하진 않더라도 뭔가 그럴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옴니는 이거를 다 통합 버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입력을 무엇으로 해주고 출력을 무엇으로 해주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학습을 시킬 때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 해서 네. 여러 가지의 그런 언어를 입력받고 그거를 학습시켜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텍스트만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는 영상, 이미지까지도 다 훈련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다른 거고. 훈련을 아예 그러니까 네. 영상과 이미지를 시켰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그 전에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영상도 그러니까 뭐 그것도 나왔잖아요. 그림도 네,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텍스트를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딱 텍스트만 연습을 시킨 거고 그럼 그림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림으로 변환해주는 다른 툴이 그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툴들을 다 빼고도 예. 챗 GPT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속도도 빨라지고 약간 무서워진다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심한선 평론가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나온 거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동안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다른 게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허라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영화들이 좀 이런 것들을 다뤘을까요? 영화보다는 그런데 게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게임이요? 예. 네네. 이제 뭐 음악 쪽으로도 있고 게임 쪽으로도 있는데 게임 쪽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연애 시뮬레이션 그 모바일 게임이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걸 쓰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입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애 시뮬레이션에 스킨을 씌워서 예. 네, 마치 연애하면서 이제 그런 밀당을 하는 듯한 네, 그런 게임을 예. 만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모델을 그러니까 이 챗 GPT나 이런 생성형 AI로 만든다고요, 그거를? 아니요. 사실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니까 예. 그 정도 성능은 못 내지만 근데 이제 그 훨씬 이제 작은 범위에서는 약간 내가 뭔가 순간 진짜로 뭔가 대화를 하고 있나? 라는 느낌을 살짝 풍길 수 있는 정도는 게임을 만든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게 이제 뭐 프린세스 메이커 뭐 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연애는 아니고 얘를 잘 키워가지고 굉장히 근데 애가 교육을 잘못 받으면 삐뚤어져가지고 막 일탈하기도 하고 굉장히 교육을 잘 받으면 잘 크고 막 이런 건데 그거보다 훨씬 진화된 버전으로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훨씬 높아진. 네네 선택지가 훨씬 늘어난 거죠. 사실 그 어렸을 때 얘기하시니까 옛날엔 뭐 심심이 이런 자동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랄까 그게 있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뭐 유저가 어떤 특정한 말을 하면 그에 대해 특정한 대답을 하도록 그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사용자가 뭐 욕설을 집어넣으면 그냥 그 욕설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사실은 챗GPT는 그것의 굉장한 이제 진화 버전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만드는 게임이라든가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거에 말하자면 초기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화가 다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이 허라는 영화가 나온 것도 2013년입니다. 벌써 그러면 이게 11년 전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를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연애를 한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약간 그런 거라면은 지금 SF 영화에 나온 것들 중에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죠. 테슬라가 기술은 다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나 아직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걸 다 풀지는 못하고 락을 다 걸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게 뭐 미국에서는 뭐 사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약간 논란이 있던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지금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기술은 거의 좀 갖춰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기술은 갖춰졌지만 사실 그런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좀 유명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쪽 도로로 가면 한 명이 죽고 이쪽 도로로 가면 세 명이 죽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사람도 이걸 답변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AI에게 어떤 인풋을 줘야 될지가 사실 도덕적으로 좀 난감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해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 딜레마가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에 네. 주로 자주 나오는 그 딜레마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아마존에서 자율주행 자동 무인 택시가 충돌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는 기사도 있고 어제죠 미국의 테슬라 차량이 기차랑 충돌할 뻔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예, 혹시 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시나요? 네, 너무 최신 뉴스네요. 네, 어제 나와가지고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차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차가 아니라 차가 가고 있는데, 기차는 건널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빨간 신호등하고 이게 차단기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 얘가 감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이제 충돌을 할 뻔했다는 게 어제 나온 너무나 따끈따끈한 뉴스라서 두 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기술적으로 좀 완벽하지는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최초로 다룬 작품이 무진기행의 김승옥 작가라는 얘기가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아, 되게 재밌는 사례죠. 사실 그런 우리가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서 만나는 그런 근대 작가분들이 이 사람도 SF를 썼었어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김승옥 작가 경우에도 동아일보 의뢰로 1970년 그 이제 소설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50년 후 디파이9 기자의 어느 날. 이라는 소설인데요. 디파이9 기자가 이 기자 이름이에요? 네, 근데 주인공은 아니고 예. 여기에 특정 사람들이 그 파이 기호 있잖아요. 아, 파이요. 예. 네, 네. 예. 그 기호가 들어간 이제 기호와 숫자로 된 이름을 써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미래 분위기를 내기 위한 건데 이게 1970년에 나왔는데 50년 예. 후잖아요. 예. 그럼 사실 우리한테는 이미 과거잖아요. 2020년이면 과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여기 소설에 나오는 것들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재 봤을 때 오히려 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자율주행 자동차랑 뭐 인공자궁이랑 뭐 아니면 화상통화 이런 걸 다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뭐 그 항불안제 알약 뭐 하나만 먹으면 마음이 이제 진정되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미래 상상도도 재미있으면서 그 주인공이 1990년생이거든요. 1990년생이요? 네, 갑자기 현실감이 확 느껴지지 않나요? 1970년에 나온 소설인데 1990년생이 주인공이었고 2020년이 배경이라고요? 네, 50년 후가 배경이고 예? 그리고 그래서 2020년에 이 50주년을 기념해서 SF 김승옥이라는 단편집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 김승옥 작가의 그 이 작품이 실려 있고 그 뒤로는 김승옥 작가의 그 단편이나 뭐 이제 작품들에 대한 오마주로서 네. SF 작가들이 소설을 쓴 그런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SF 김승옥이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 영화로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마 1960년대에 아마 나왔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구현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상상력이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여기에 뭐 이건 여담이기는 한데 그 자동차 이름이 귀요미였다고요? 아, 네. 그래서 현대와 그렇게 그러니까 현대에 쓰이는 귀요미랑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귀염둥이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김성우님이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봤는데, 예. 근데 그 왜 이제 차 이름이 뭐 그런 귀요미냐? 표기는 영문으로 돼 있긴 한데 뭔가 이런 미래에는 자동차에 한글로 된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 된 이름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귀요미라는 그런 말하자면 별명이랄까 브랜드를 만든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되게 어떻게 이 시절에 귀요미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귀요미가 1+1은 귀요미 여기서 처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미 1970년에 귀요미란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좀 어떤 다른 SF 소설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그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 중에 그 이혁진 님의 그 단단하고 녹슬지 않는 이라는 그 중편 정도의 소설이 있는데요. 단단하고 녹슬지 않는 이런 네네. 소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술이 중심에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를 이제 만드는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그 이야기랑 그리고 그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교육용 스마트 의자가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의자가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랑 동시에 예. 여기에 실려 있는 AI가 그 교육용으로 엄청나게 문답을 잘하는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예. 정말 이 문답을 통해서 그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시켜주는 예. 그런 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걷는 것은 좀 미개하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 기술로 인한 미래의 갈등을 다루는 책이었어요. 그렇군요. 대화법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원래 전공인데 이 네. 대화로 뭔가를 깨우치게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다른 방식인데 그렇죠. 어쨌든 네, 예.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이름이 그렇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것들이 이제 대체로 다 막 실현이 되고 있는 이런 경향성을 봤는데 궁금한 게 이제 AI 쪽에 워낙 또 관심도 많고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AI보다 더 진화를 한다라면은 인공지능이 좀 어디까지 진화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게 지금의 기존에 있던 지식을 기반으로 딥러닝이라는 기술 원리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신경망처럼 유사하게 구현한 컴퓨터 모델을 구현해 놓고 여기에 계속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입력을 시키는 건데 이 학습 속도가 현재 인간이 학습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되고 예.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지금 추론을 하고 보면서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는 인간과 비슷한 속도까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훨씬 더 진화할 거고 발달할 거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이 AI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거의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그 다양한 직업군들이 상당수가 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을 실제 업무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대 쪽이나 뭐 이런 데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 언어를 짜는데도 이거를 지금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진짜 이런 코드를 짤 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발자가 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알고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한 번씩 좀 혼란스럽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를 때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면 챗GPT가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알고리즘 틀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그 세부 항목만 대입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코드를 짜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업무에 있어서 효율화가 훨씬 늘어났고 예. 사실 뭐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림도 만들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생활적인 부분까지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심지어 요즘 집에 많이 적용하는 자동 뭐 커튼 치고 키고 하는 스마트 홈까지도 다 AI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이제 미래상을 그릴 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미래 세계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것들은 다 기계들이 대체를 하고 인간은 굉장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남아서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육체 노동은 이제 못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근데 지금 얘기했던 창의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거의 다 대체가 돼 버렸잖아요. 이게 좀 역설적이 아닌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옛날에? 실제로 근데 지금 그 강화학습이라는 게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팔을 구부려라는 거를 시켰을 때 실제로 팔을 잘 구부리면 10점을 주고 팔을 못 구부리고 뭐 이렇게 팔을 친다든지 하면 마이너스를 준다든지 해서 플러스를 계속 받기 위해서 얘가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지금 뭐 카이스트에서 개발 중인 로봇도 그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 이런 관절 같은 것과 유사하게 실제로 구현이 돼가고 있어서 그런 육체적인 부분도 어느 순간이 가면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창의적인 부분은 이미 그 생성형 AI로 너무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인간과 이 생성형 AI는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잘 알기 위해서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아는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생성형 AI까지 공부해야 되나 공부하고 좀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하다시피 이거를 잘 이용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들을 이걸 써본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질문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LLM이 예. 정확하게 어떤 원리냐면 나는 밥을 이라고 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먹었다라고 추론을 하겠지만 AI가 먹었다라고 추론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학습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학습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학습할 때 어떤 문장으로 학습을 시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학습시켰던 방향대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서 나는 밥을 토했다 뭐 이렇게 학습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만약에 학습을 그렇게 시켰으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정확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학습한 그 형태 그대로 질문을 하는 게 프롬프트를 잘 질문하는 법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게 인터넷 강의나 세미나 등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가이드북은 인터넷으로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또 많이 나와 있다고. 챗 GPT한테 이거 잘 질문하는 법 물어보면 네. 챗 GPT가 얘기해 주나요? 오, 그렇게도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챗GPT가. 네.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평론가님은 챗 GPT 좀 활용을 하시나요? 아, 네. 저는 번역을 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개 해봤고, 그다음에 사실 저보다는 주변에 작가들이 뭐 소설을 쓰면서라든가 그런데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검토한다든가 뭐 자료를 찾는다든가 그런 것도 있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예 AI를 좀 공동 창작자 수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만드는 그 시범 작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지돈 작가의 인생 수업이 실려 있는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복도가 있는 회사라는 그 단편이 있어요. 거기서 딱 챗GPT를 이용해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소설을 짜봤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아예 진짜 모든 작가가 인공지능 이용해서 소설을 쓴 단편집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매니페스토였는데, 예. 아무튼 SF 매니페스토였나? 그런 이제 국내 그 단편집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소설들이 좀 짧고, 네. 대하 소설을 쓰기에는 조금 아직 호흡이 네, 딸린다 네, 뭐 네. 이렇게 보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게 대하 소설을 쓰려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앞에 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되고 그런데 얘는 이제 그 기억에 용량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려워서 예. 인간처럼 뭐 이렇게 인물이 뭐 사건을 겪고 성장을 했으면 결말에서는 이렇게 가야지라는 것을 도출하기가 되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게 아직은 학습이 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책은 매니페스토 챗 GPT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네네네. SF 앤솔로지 뭐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거 이제 창작자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작권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온 거는 우리가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조금 윤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두 분이 좀 짧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우선은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 때 노동자들이 기계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면서 기계를 부시는 그런 시위를 했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챗 GPT가 너무 일상 속으로 많이 들어왔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고 이 기술 혁명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모호하지만 이런 윤리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학자 및 기술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입장으로 이 과학 기술을 제대로 먼저 알고 예. 그래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잘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해를 하는 게 네. 중요하다. 네. 아무래도 과학계에 계시다 보니까 뭐 우리 평론가님. 예. 네. 저는 저작권 문제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은가라고 느껴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창작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배제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뭐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뭐 음악을 하든 아마 많은 분들이 시범적으로 쓰면서 점점 활용하고 계실 거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점은 이 AI가 나한테 아이디어든 아니면 뭐 요약문이든 뭐 자료든 갖다 주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정확한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 무엇으로 학습했는가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점 부분이 좀 더 투명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심한선 평론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과 오늘 시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